어머니는 이 집 파출부잖아요. 솔직히 집안일 정도는 말 안 해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정희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5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을 키워낸 72세 정희에게 파출부라는 모욕이 날아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들고 온 서류 한 뭉치. 엄마 사인만 하면 돼요. 형식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서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정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5박 6일 가족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 결심으로 인해 아들 가족의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보름달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정희는 일주일 전에 문을 닫은 기름시장 반찬 가게에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작은 연립주택을 샀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작은 집이 1년 후 갑자기 기름뉴타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당당하게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가 가게를 보고 있는 동안 남편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록한다며 싱글벙글 웃으며 구청에 가던 날이 불과 어제 같았어요.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서 가게를 지켜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점점 버거워졌어요. 그런 정희의 상황을 지켜본 아들 철민이가 찾아온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투자에 실패해서 미랑과 함께 모은 돈을 모두 잃은 철민이는 경제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철민이가 정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혼자서 반찬 가게 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그만두고 저희와 함께 사시면서 편하게 쉬세요. 이담이가 할머니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 말에 정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손녀 이야기를 들으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35년 가까이 이어온 가게 운영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남아있던 집기와 서류, 그녀의 청춘이 묻어있는 자잘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마무리 날이었어요. 정희는 가게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셔터를 올리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텅 빈 진열대 옆으로 오래된 메뉴판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어놓은 반찬 이름들과 가격표들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것들을 하나씩 떼어내며 박스에 넣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철민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오늘 뭐 해 먹지? 라고 묻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정희는 오늘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대답했었죠. 계산대 위에는 빛바랜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버튼이 닳아서 숫자가 희미해진 오래된 계산기였어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의 손끝으로 수만 번의 계산을 해온 계산기였죠. 이것도 가져가야지. 정희는 계산기를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만져봤어요.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표면에서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기를 박스에 담으며 정희의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손때 묻은 반찬통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하나씩 닦아가며 정리했어요. 각각의 통마다 정희만의 추억이 담겨 있었죠. 김치통, 나물통, 젓갈통까지 모두 정희의 정성이 깃든 도구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반찬통들을 박스에 넣으며 정희는 과거를 회상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젓갈을 담아 진열대에 올려놓던 일상들. 손님들이 사장님 김치 맛있어요 라고 말해줄 때의 뿌듯함.
단골로 매일같이 찾아와 어머니 감사해요. 항상 잘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이주원 변호사. 매년 저의 생일도 챙겨주어 더 기억이 나는 단골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작은 가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가게 뒤편 작은 공간에서는 철민이가 어렸을 때 숙제하던 책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곳에서 숙제를 하곤 했죠. 정희가 반찬을 만드는 동안 아들은 조용히 공부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어린 철민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정희는 손을 닦고 간단한 간식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라면을 끓여주거나 김밥을 싸서 주면 아들은 엄마 최고 라고 말하며 맛있게 먹었죠. 정희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아직도 철민이가 사용하던 연필과 지우개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는 45세가 된 아들의 어린 시절 흔적들이었습니다. 연필을 만져보니 아들의 작은 손이 잡았던 느낌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벽 한쪽에는 정희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개업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젊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희의 모습은 지금보다 30년은 젊어 보였어요. 정희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혼자 남겨진 5년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네. 정희는 사진을 향해 작게 말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라고 말했을 거예요. 사진을 소중히 박스에 넣고 정희는 가게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비어있는 진열대, 전원이 꺼진 냉장고, 닦여진 바닥.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가게 바닥을 한 번 더 쓸었습니다. 35년 동안 정희의 발길이 닳도록 다닌 바닥이었어요. 걸레질을 하며 정희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했던 하루하루가 떠올랐어요. 손님들과 나눈 정겨운 대화들도 생각났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벌어들인 수입도 모두 이 작은 공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죠. 수고했다. 정희가 빈 가게를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가게에게 하는 작별 인사이기도 했어요. 35년의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온 정희는 셔터를 내렸어요. 철컹하는 소리가 마치 한 시대가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희의 가슴에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 쉬면서 살아, 사장님. 옆가게 생선집 아저씨가 정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정희는 일일이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35년 동안 함께 해온 이웃들과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준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우리 시장의 터줏대감이 떠나시면 어떡해요. 이제 나이도 나이고 가족들 곁에서 편하게 지내려고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별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시장을 떠나며 정희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박스를 든 손에 힘을 주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평생 몸을 움직여본 돈으로 아들을 키웠고 삶의 의미를 버텨온 터전을 뒤로 한 채 걸어갔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쉬어도 되는 나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가족이 함께 사는 아파트가 앞으로 자신이 머물게 될 공간,
가족이 있는 집이라고 믿었습니다. 정희는 평생을 바쳐온 시장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가에 지나가며 보이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기름 뉴타운에 도착하자 높은 아파트들이 정희를 맞았습니다. 33평 아파트,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가 기다리는 곳이었어요. 정희는 가슴 한편의 허전함을 달래며 아파트 입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정희는 기대감에 설레었어요. 그동안 혼자 시장에서 밥 먹고, 혼자 셔터 내리고, 혼자 TV 보던 때와는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집안에 사람 숨소리가 있을 거니까요. 현관 앞에서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엄마야. 문이 열리자 아들 박철민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45세가 된 아들의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정희에게는 어린 아들처럼 보였어요. 뒤에서 며느리 김미란도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그때 8살 손녀 박이다미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이다미가 정희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희는 그 작은 몸을 꼭 끌어안았어요. 손녀의 따뜻한 체온이 정희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게를 떠난 허전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가게를 정리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용히 늙어가면 되겠다고 아직은 의심 없이 생각했어요. 이 시점에 정희는 이 집이 자신의 마지막 보금자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어요. 정희가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첫 몇 주는 모든 것이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정희는 일찍 일어나 간단한 미역국을 끓였어요. 시장에서 45여 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익힌 솜씨로 금세 따뜻한 국물을 완성했습니다. 식탁에서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마음이 흐뭇했어요. 철민이가 엄마 국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하면 정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혼자서 차가운 밥을 먹던 지난 5년간은 천지 차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정희는 냉장고를 열어 미리 만들어둔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콩조림까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며 가족들은 감탄했어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진짜 든든해요. 미란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반찬도 너무 맛있고요. 역시 오래 하신 분은 달라요. 미란의 칭찬에 정희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자신의 요리 솜씨를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이면 가족 넷이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철민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미란이는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려줬습니다. 이다미는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이 노래 아세요? 이다미가 동요를 부르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손녀의 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해했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철민이도 어머니를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살아요. 일 그만했으니까 정말 쉬세요. 철민의 말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고맙다, 철민아. 엄마가 이제야 좀 편해진 느낌이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혼자 끙끙 앓으며 살아왔는데 이제야 가족의 따뜻함을 제대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다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정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해요? 이다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정희 옆에 다가왔어요. 정희는 손녀의 하교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담아, 숙제부터 하자. 할머니가 도와줄게. 정희는 이담이와 함께 숙제를 봐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손녀가 연필을 꾹꾹 눌러가며 글자를 쓰는 모습이 철민이 어렸을 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숙제를 마친 후에는 함께 동화책을 읽었어요. 정희가 책을 읽어주면 이담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좋아요. 이담이의 순수한 칭찬에 정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주말이면 이담이와 함께 기름동 골목길을 산책했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걷는 시간이 정희에게는 특별했어요. 이담이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꽃 이름이 뭐예요? 저건 코스모스란다. 가을에 피는 예쁜 꽃이야. 정희는 손녀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즐거워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때도 정희는 즐거웠어요.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한 끼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거니까요. 무엇을 만들어줄까 고민하는 시간조차 행복했습니다. 미란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정희는 반갑게 맞았어요. 미란아, 오늘 많이 힘들었어?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집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미란의 답변에 정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가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밤이 되면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에 젖었습니다. 아파트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집안에서는 가족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철민이가 TV를 보는 소리, 미란이가 설거지하는 소리, 이담이가 방에서 책 읽는 소리. 이제라도 가족 곁에 있는 게 좋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혼자 시장에서 밥 먹고, 혼자 셔터 내리고, 혼자 TV 보던 지난 날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적어도 집안에 사람 숨소리가 있으니 외롭지 않았어요. 정희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이담이와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모두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일상. 정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가끔 철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엄마, 심심하지 않아요?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있는데 심심할 리가 있나? 정희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35년간 쉴 틈 없이 일만 했던 자신에게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미란도 정희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니,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편하게 계세요. 괜찮다. 아직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정희는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되면서 정희는 확신했어요. 여기서 조용히 늙어가면 되겠다고, 이 집이 자신의 마지막 보금자리라고 믿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정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먹은 식사의 그릇들을 닦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정희는 비누거품이 난 손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혼자 먹던 차가운 밥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담이가 다가와 정희의 앞치마 자락을 잡았어요. 할머니, 내일도 같이 책 읽어요. 그럼 이담아. 할머니가 재미있는 책 골라둘게. 정희는 손녀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약속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아침에 끓인 국부터 저녁에 정리한 설거지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되겠지.
정희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아직은 어떤 의심도 품지 않은 채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의 불빛이 차분하게 흘러왔어요. 정희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아가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가 지나면서 정희의 하루는 점점 일정표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작된 도움이 어느덧 당연한 역할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정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패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정희는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가족들의 출근과 등교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철민이는 8시에 출근하고 미란이는 교대 근무로 시간이 불규칙했으며 이다미는 8시 반에 학교에 가야 했죠. 어머니, 도시락도 좀 싸주세요. 미란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병원 일이 바쁘다 보니 밖에서 사 먹기보다는 집에서 싼 도시락이 경제적이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반찬 가게를 하며 익힌 솜씨로 깔끔하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치와 나물,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담아주었어요. 오전이 되면 설거지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사용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어요. 예전 혼자 살 때는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한참 걸렸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빨래를 돌렸어요. 네 식구의 옷가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미란이의 병원복과 이다미의 체육복은 따로 관리해야 했죠. 빨래를 널고 나면 이담이 방을 정리했어요. 8살 아이의 방이란 늘 어수선했습니다. 책상 위의 학용품들,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았어요. 점심시간 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했습니다. 네 식구가 생활하니 나오는 쓰레기 양도 상당했어요. 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쓰레기까지 꼼꼼히 분류해서 내놨습니다. 오후가 되면 장을 보러 나갔어요. 냉장고 안을 확인하고 부족한 식재료를 메모해서 시장에 갔습니다. 예전 단골 상인들이 반가워해 주었지만 이제는 손님 입장에서 장을 보는 게 어색했어요.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생선집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편하시겠네요. 정희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편하다고 말하기엔 뭔가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네 식구 분량의 반찬을 만드는 건 반찬 가게 시절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가족의 입맛을 맞춰야 했고 영양까지 고려해야 했으니까요. 이다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줬어요. 손녀와의 시간은 여전히 즐거웠지만 다른 일들로 지친 상태에서는 예전만큼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왜 피곤해 보여요? 이다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정희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렸습니다. 설거지, 집안 정리, 다음날 도시락과 아침 준비까지. 밤이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부탁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이것 좀 부탁드려요라는 말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조차 사라졌어요. 미란이가 야근을 하게 되면 정희가 이다미를 돌봐야 했습니다. 숙제 확인부터 목욕, 잠자리까지 모든 것을 챙겨야 했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란이는 늦게 들어와서 간단히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인사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철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이 바쁘다며 집안일은 모두 정희에게 맡기고 있었어요.
엄마가 집에 계시니까 든든해요. 철민이의 말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특히 미란이의 시선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하며 몸이 지친 미란이는 집에 있는 정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자신과 달리 정희는 하루 종일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 인식 속에서 정희가 하는 집안일은 노고가 아니라 당연한 분담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유난히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청소와 빨래, 요리를 하느라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설거지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던 중 아들 부부 방에서 들려오는 미란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어요. 우리 시어머니?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파출부야 뭐. 집안일 다 하시거든. 그 말 한 줄이 정희의 발을 얼음처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파출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희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고 이 집의 파출부인가? 정희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배신감이 생겼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지? 파출부? 내가?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어요. 며느리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정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며 가족을 돌보는 것이 파출부 일이라고 여겨진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오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벽에 기대어 서서 진정하려 애썼지만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동안 자연스럽게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도시락 싸는 일, 빨래와 청소, 이담이 돌보기까지 모든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분명히 가족의 따뜻한 환대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자신이 집안일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지게 된 걸까? 정희는 35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인정받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파출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여수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 순옥이었어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순옥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희야. 이 밤중에 웬일이야? 순옥아. 미안해. 너무 답답해서 전화했어. 정희의 목소리에서 기운이 없다는 걸 느낀 순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들 부부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좀 힘들어. 왜? 뭔 일 있어? 며느리가 나를 좀 이상하게 봐. 마치 집안일만 하는 사람처럼. 정희는 말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아이고, 그럼 기분이 좋지 않겠네. 며느리가 어떻게 대해? 글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뭔가 가족 같지 않은 느낌이야. 며칠 전에도 이담이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다는데 며느리가 딱 지들 셋만 찍고 학교에 제출했어. 순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희야, 너무 참지만 말고 내 기분도 좀 챙겨. 순옥은 계속 통화하며 마음 아파하는 정희를 달래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희는 더욱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파출부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때부터 정희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직 결정적인 균열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정성이 아니라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기분이었어요. 미란이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반찬 좀 다양하게 해주세요. 맨날 같은 반찬 지겨워요. 예전에는 기꺼이 알았다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이 금이 어떻게 갈라질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정희의 마음속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났어요. 아직은 작은 금이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파출부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문득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어요. 정희야, 나중에 우리 고향 내려가서 조용히 살까 바다도 보고.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도 이런 복잡한 가족 관계를 예상했던 건 아닐까요? 정희는 답답한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롱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둔 상자를 꺼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한 번도 제대로 꺼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손을 댈 용기가 나지 않아 미뤄왔던 거였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각종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옛 영수증들, 병원 진료 기록, 가게 관련 서류들 사이로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띄었어요.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원래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정희 이름 하나로 해뒀어. 평생 고생한 너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일. 그 순간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메모를 읽고 또 읽으며 남편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자신이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조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여수에서 20살에 상경했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 손에 든 건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올려다본 높은 건물들 앞에서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직장은 시장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손은 늘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견뎠어요. 언젠가 내 가게를 갖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22살에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이던 그는 정희의 꿈을 응원해줬어요. 정희야,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진짜 반찬 가게 차리자. 결혼 후 부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정희는 식당에서 일하며 틈틈이 다른 집 청소도 나갔어요. 하루 4시간밖에 못 자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모아 작은 반찬 가게를 얻었어요. 정인의 밑반찬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 남편과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작은 가게에서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지. 처음에는 손님이 하루에 2~3명밖에 안 왔지만 정성으로 버텨냈어요. 정희는 메모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읽어온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던 날들,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오기를 바라며 문 앞을 쓸던 시간들. 메모 곁에는 오래된 등기 서류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법적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소유자 조정의 부분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어요. 남편이 집을 정희 단독 명의로 정리해줬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며 남편의 깊은 배려를 느꼈어요. 평생 함께 일하고 고생했던 아내를 위해 마지막까지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따뜻한 기억이 나중에 정희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거였어요. 남편에게도 내 인생에게도 자신은 파출부가 아니었다는 자각의 씨앗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정희는 메모와 서류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내용들은 정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밥을 차렸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메모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철민이가 엄마 국 맛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도, 미란이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할 때도 정희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단순히 집안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인정해준 조정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그날 하루 종일 정희는 남편과의 추억에 잠겨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과거에 소중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꿈꾸고 함께 이뤄낸 모든 것들. 그 시절의 정희는 분명히 누군가의 파출부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사업가였고 꿈을 이뤄낸 여성이었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점심을 차리며 정희는 문득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살게 된 걸까? 이담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오늘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그냥 할머니 눈빛이 예전보다 너무 힘이 없어요. 아이의 순수한 관찰에 정희는 놀랐어요. 정말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남편의 메모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남편의 글씨 한자 한자가 정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남편에게도 내 인생에게도 파출부가 아니었어. 정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자각의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이것이 나중에 정희가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감정적 토대가 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남편의 메모가 가져다 준 위로와 깨달음 속에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 정희에게는 흔들리지 않을 중심이 생겨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과 인정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남편의 메모를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힘이 생겼지만 일상은 여전히 똑같이 흘러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정희의 허리가 유난히 아팠어요. 어젯밤 바닥 청소를 하다가 무리했던 것 같았습니다. 몸을 구부릴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정희는 평소보다 느리게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국을 끓이면서도 허리를 짚고 있어야 했고 밥을 퍼 담을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72세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가족들이 출근하고 등교한 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오늘은 정말 청소기를 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진공 청소기를 끌고 다니며 방마다 청소하는 건 무리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근무하다가 잠시 짬을 내어 집에서 점심을 먹고 가려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미란아,
오늘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청소 좀 대신 해줄래? 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수저를 내려놓으며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왔는데요. 정희는 미란의 차가운 목소리에 당황했어요. 단순한 부탁일 뿐이었는데 왜 이런 반응일까요? 집에서 편하게 쉬는 사람이 해야죠. 미란의 말에 정희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에서 편하게 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자신을 가리킨다는 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며 보내는데 그게 편하게 쉬는 거라고 여겨지는 건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뭔가 잘못 이해했나 싶어 다시 말해보려 했어요. 미란이는 정희가 마음속으로 아닐 거야라고 그동안 믿고 있던 믿음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 파출부잖아요. 솔직히 집안일 정도는 말 안 해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는 대놓고 면전에 꽂혔어요. 정희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출부라는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아니,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집안일하는 시어머니한테 말이야. 어머니 말을 무슨 그런 식으로 해요. 보태주신 돈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머니랑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허리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훨씬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35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파출부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핸드폰을 꺼내 순옥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순옥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희야. 순옥아. 너무 답답해서 전화했어. 정희의 울먹이는 목소리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느낀 순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희는 그동안 참았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청소 좀 대신 해달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나를 파출부라고 하더라. 뭐라고? 파출부? 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응, 집안일 좀 대신해달라고 했더니 집에서 편하게 쉬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머니는 이 집 파출부잖아요 라고 하더라고.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평생 고생한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순옥이 분개했습니다. 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 35년간 반찬 가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집에서 파출부 취급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야, 너무 속상했겠다.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무너지지. 그게 다가 아니야. 요즘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한 걸로 여겨지고 있어.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냥 해야 하는 사람 취급이야. 정희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하나씩 털어놓았어요. 아이고, 정희야. 그런 대접받으면서 왜 거기 있어? 차라리 나와버려. 힘들면 언제든지 내려와. 내가 있잖아.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오기만 해.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순옥의 솔직한 말에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담이가 있잖아. 손녀는 정말 할머니를 좋아하거든. 평생 고생했는데 집에선 며느리에게 파출부 취급이라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순옥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정희의 마음을 울렸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희는 더욱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순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희는 다시 장롱 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메모를 한 번 더 읽고 싶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메모를 다시 읽으며 정희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래를 뒤적이다가 2장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부양 의무 거부서, 거주 간섭 금지 의사 확인서. 문서 상단에는 관공서 도장이 찍혀 있었고 하단에는 정희와 박철민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어요. 정희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상담을 받을 때였어요. 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었죠. 혹시라도 노후에 자녀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미리 이런 서류를 작성해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정희는 철민을 데리고 가서 함께 서명했었어요. 철민아, 엄마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중에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 일은 없게 할게. 그래서 이거 같이 사인하자. 철민은 엄마가 뭘 그런 걸 써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서명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 문서를 보는 정희의 감정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생이구나라는 쓸쓸함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구나라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정희는 문서를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복잡한 법적 용어들이 많았지만 핵심은 분명했어요.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거주지 선택에 간섭받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서가 있으면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구나. 정희는 문서를 보며 묘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쓸쓸할 수 있지만 정희에게는 자유를 보장하는 든든한 방패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미라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정희는 낮에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철민이가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정희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이에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계속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정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남편의 메모와 2장의 문서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줬는데 지금 이 집에서는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2장의 문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서명했을 때는 그저 철민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근거가 되겠구나. 정희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이 2장의 문서는 이후 정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큰 힘이 될 거였어요. 나는 내가 나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법적으로 포기했어. 그러니까 넌 책임 없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이자 내가 어디서 살지는 내가 결정해. 너희가 간섭할 수 없어라고 주체성을 증명하는 장치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미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남편의 메모와 문서들이 교차하며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정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도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존엄과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이 밤이 정희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의 증표와 스스로 준비한 자유의 보장서.
이 두 가지가 정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부양 의무 거부서를 다시 발견한 뒤로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계속 흘러갔고 미란과의 갈등도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철민이 두툼한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표정도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철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인데?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철민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철민은 들고 온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봉투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가 왔어요. 철민의 목소리는 억지로 밝게 하려는 듯 했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서류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어려운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에 관한 서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정말 큰 사업 기회거든요. 철민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집을 담보로 한다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철민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정희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사인만 하면 돼요. 형식적인 거예요. 철민이 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펜을 받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이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구나. 아, 그냥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철민은 얼버무리며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시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본 정희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철민아,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엄마가 잘 파악이 안 되네. 좀 더 생각해보고 할게. 정희의 말에 철민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엄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신중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정희는 반찬가게 시절 단골이었던 이주원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변호사 선생님이라 믿고 상담받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아유, 어르신 어서 오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쩐 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요. 변호사님도 잘 지내시죠? 사실 다름이 아니고 이것 좀 봐주세요. 정희가 가져온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주원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대출 동의서가 아니에요. 이주원 변호사의 첫마디에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집 전체 명의를 아드님 앞으로 넘기는 계약이에요. 명의를 넘긴다고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명의를 먼저 이전하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주원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 계약을 체결하시면 어머님은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게 돼요. 그럼 내가 갈 곳이 없어지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가족이니까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권리상으로는 그래요. 정희는 손에 힘이 풀려 서류를 내려놨어요.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이주원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병들거나 쓰러질까봐 너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고 같이 서류까지 써줬는데 정희는 길을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너는 내 마지막 집까지 가져가려 하는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정희의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철민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미란과 이담만 집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메모와 부양 의무 거부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때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파출부 발언, 남편이 남긴 집, 그리고 이제 그 집마저 가져가려는 아들. 나는 이 집의 주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결국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일 뿐인가? 정희의 마음속에 깊은 배신감이 자리 잡았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철민아, 그 서류 말인데. 네, 엄마. 결정하셨어요? 철민의 눈에 기대감이 번쩍였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 순간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시간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을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지 않니? 정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정희는 서류를 철민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마음을 짓눌렸어요. 남편이 자신을 위해 남겨준 집을 아들이 가져가려 한다는 사실. 그것도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려 했다는 것.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서 중요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자신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정희는 창밖 아파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말했던 조용한 곳에서 살기 같은 것 말이에요.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정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정희가 마침내 행동으로 옮길 결심을 굳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철민이 가져온 서류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철민에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며칠이 지났지만 아들은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철민과 미란 사이에서 무언가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미란이 철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셋만 여행 좀 다녀오자. 미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갑자기 여행?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거, 나 너무 힘들어.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담이도 할머니랑만 있으면 응성만 부리고 우리 말은 안 들어. 미란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 가족끼리만 시간 보내고 싶어? 철민이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적당히 핑계대면 되잖아.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불편해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란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희는 수저를 놓고 미란을 바라봤어요. 제가 병원에서 10년 근무했다고 5박 6일 가족여행 상품권을 받았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는 거야? 이담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제주도예요.
근데 규정상 배우자랑 자녀만 가능하대요. 미란이 아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셋이만 다녀오려고 해요. 정희는 어젯밤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어요. 우리 셋만 여행 다녀오자는 미란의 진짜 속마음을. 하지만 정희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나는 괜찮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떠나는 동안 나도 내 계획을 실행하자. 그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서 막연했던 생각이 구체적인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나는 괜찮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담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 할머니도 같이 가면 안 돼? 이담아, 규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 철민이 딸을 달랬습니다. 정희는 손녀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이담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철민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미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시선을 정희에게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철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상품권이 실제로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철민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그냥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이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었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이미 빼고 계산되는 사람이구나. 정희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며느리의 파출부 발언, 아들의 서류 사건, 그리고 이제 가족여행에서의 배제.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여행 준비가 한창인 며칠 동안 정희는 가족들의 들뜬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다미는 가져갈 장난감을 고르느라 바쁘고 미라는 여행용품을 챙기며 즐거워했어요. 정희도 돕겠다고 나섰지만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심지어 도와준다고 해도 배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정희는 자신이 이 가정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행 전날 밤 정희는 중요한 결심을 굳혔어요. 이 집에서 버티며 상처를 더 쌓느니 내가 떠나서 내 삶을 시작하자. 이때까지만 해도 막연한 생각이었던 떠나기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정희야, 나중에 우리 고향 내려가서 조용히 살까 바다도 보고.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선택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준비를 도왔어요. 그냥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아침을 아들 부부와 손녀에게 차려줬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차려주고 간식과 물, 응급약까지 세심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이다미를 위해서는 특별히 김밥과 작은 과자를 따로 싸줬어요. 할머니, 정말 같이 못 가? 이다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담아, 할머니는 여기서 집 지켜야지. 정희는 웃으며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구나. 현관에서 가족들을 배웅하며 정희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어요.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낯선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혼자 서서
빈집을 둘러봤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서서 조용한 집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실행할 때가 왔구나. 정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들 가족이 5박 6일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집을 팔고 짐을 정리하고 여수로 떠나겠다고. 너희가 돌아올 때쯤이면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야.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 설렘을 느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박 6일. 정희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가족들의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정희는 잠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순간이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바로 문을 나섰어요. 남편의 메모, 부양의무 거부서, 통장, 도장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먼저 기름시장 근처에 오래 아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35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인연을 맺었던 김 사장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이른 시간에.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정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집을 좀 급하게 팔고 싶어요. 정희가 등기부등본을 내밀며 말하자 김 사장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요? 아드님이랑 상의하신 거예요? 제 명의 집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죠. 정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시세보다 10% 정도 싸게 해서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정희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사장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이 아파트 시세가 1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12억 정도로 내놓을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기름뉴타운 일대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김 사장은 몇 통의 전화를 걸더니 금세 관심 있는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현금 일시불로 매수하겠다는 신혼부부가 계세요. 금매 가격 12억에 바로 거래하자고 하네요. 좋습니다. 정희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1억 5천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돈보다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럼 계약은 내일 하고 잔금은 사흘 뒤에 치를 수 있어요. 완벽하네요. 정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정희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해 주세요. 제 물건과 다른 가족 물건을 구분해서요. 다른 가족분 짐은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임대창고에 보관해 주세요. 나중에 찾아갈 수 있도록요. 정희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아들 가족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들의 짐은 안전하게 보관해 두려고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정희는 여수행 기차표를 예약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자주 언급했던 바다가 보이는 곳. 정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여수에는 고등학교 동창인 순옥이 살고 있었어요. 정희는 오래간만에 순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옥아, 나 정희야. 어머, 정희. 오랜만이야. 웬일로 전화했어? 내가 여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번에 네가 말했던 그 집 아직 구매 가능한가? 집을? 물론 가능하지. 갑자기 왜? 정희는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어요. 순옥은 놀라면서도 친구의 결정을 지지해줬습니다. 바다 보이는 좋은 집으로 하나 알아볼게. 언제 내려와? 이번 주 안에 갈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정희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스스로 결정하는 선택을 실행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둘째 날 정희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신혼부부인 구매자들은 금매 물건이라며 감사해 했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괜스레 흐뭇했어요.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해 주셨네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정희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해방감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가 시작됐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체계적으로 짐을 분류했습니다. 정희의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은 여수로 보낼 박스에, 아들 가족의 물건들은 임대창고로 갈 박스로 분류했어요. 정희는 35년간 모아온 추억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철민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가족 사진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모든 것을 소중히 챙겨 박스에 넣었어요. 넷째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며 정희는 경제적 자유를 느꼈어요. 이제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텅 빈 집에서 정희는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우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몇 달간의 시간들, 처음의 기대감, 점차 커진 실망감, 그리고 마침내 내린 결단. 잘 지냈어, 고마웠어. 정희는 빈 집을 향해 작은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섯째 날 아침 모든 준비가 끝나고 집을 떠나기 직전 정희는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했어요.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쓴 편지 2통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이다미를 위한 것, 하나는 철민을 위한 것이었어요. 정희는 옆집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이 편지들 좀 전해주실 수 있어요? 정희는 2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꼭 전해주세요. 옆집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정희는 마음 놓고 여수행 기차역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들 가족을 위한 편지 2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다미를 위한 것, 하나는 철민을 위한 것. 모든 설명과 마음이 담긴 편지들이었어요. 정희는 이 과정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독립적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차가 여수역에 도착했을 때 순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정희야, 여기야, 여기. 순옥이 2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크게 소리쳤어요. 어머, 순옥아. 정말 왔구나. 정희도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야, 너 그새 더 늙었네. 순옥이 정희의 손을 꽉 잡으며 웃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머리가 하얘졌잖아. 뭐래, 나는 염색했거든. 2 친구는 서로를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여수 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무슨 일이야? 말하면 길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게. 그래, 일단 집부터 가자. 바다 보이는 집 구했어. 정말 좋은 데야. 순옥이 정희의 가방을 들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고마워.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뭔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어. 2 친구는 오랜만에 재회를 기쁘게 맞았어요. 정희는 드디어 자신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진짜 조정희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5박 6일의 여행을 마친 철민 가족이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철민과 미라는 드디어 어머니 없이 편하게 보낸 휴가에 만족해하고 있었어요. 이담이만 가끔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지만 부모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여행 이야기 해드려야지. 이담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하지만 철민과 미란의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미란이 철민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또 어머니 눈치 보며 살아야 하네. 쉿, 이담이가 들어. 철민이 딸을 힐끗 보며 아내를 제지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이담이가 제일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철민은 어머니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어요. 서류일로 어색해진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철민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철민이 의무적으로 인사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할머니, 이담이가 신발을 벗으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현관 안쪽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정적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신발도 신발장에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나? 미란이 별 관심 없이 중얼거리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도 TV도 식탁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철민이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어요. 이담이가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지만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도 옷장도 정희의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 물건이 다 없어. 이담이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철민과 미라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철민이 급히 문을 열자 젊은 신혼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삿짐 박스 몇 개를 들고 있었어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철민이 황당하며 말했습니다. 신혼부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이 서류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조정혜 씨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제 어머니인데요.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죠? 저희가 이틀 전에 잔금까지 다 치르고 매입한 이 집의 새 주인입니다. 신랑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어요. 철민은 서류를 받아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매도인 이름에 조정희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거래 가격은 12억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동산에서 급매라고 해서 빨리 계약했는데 혹시 가족분들은 모르셨나요? 신부가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란이 철민의 팔을 붙잡으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담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할머니 물건은 왜 없어요? 이담이의 울음소리가 복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란이는 현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허락도 없이. 젊은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 집이 조정희 할머니 단독 명의였는데요. 미란이는 당장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음만 계속 울릴 뿐이었어요. 받아. 빨리 받으라고. 철민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10번째 전화에서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미란이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집을 팔다니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전화 너머 조정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제 집이니까 제가 처분한 거예요. 이제부터 모르는 사람이니 존댓말로 할게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요? 정희의 목소리에 차가운 웃음이 섞였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제가 파출부라고 했는데 파출부가 언제 가족이 됐나요? 그건 그때 제가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파출부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철민아, 너는 어머니가 모욕당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니? 전화 너머 철민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니 50년 동안 서울에서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그런 모욕은 안 당해봤어. 그런데 정작 가족이라는 사람들한테 파출부 취급을 받다니. 정희의 목소리에 50년간 쌓인 서운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하고 손주 돌보는 것도 당연하고 여러분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작 저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리고 철민아, 너 집 담보대출 받으려고 했지? 공동명의라고 속이고 네 앞으로 단독명의로 바꿔서 내 집 전부 다 가져가려고 했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72살에 새 출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래도 이다미는 제가 편지 써뒀으니까 나중에 이해할 거예요. 그 아이만은 진짜 할머니를 사랑해줬으니까. 어머니.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이웃분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머, 여행 다녀오셨군요? 아줌마, 혹시 우리 어머니 어디 가신지 아세요? 철민이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정희 씨가 부탁하신 게 있었네요. 이웃분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봉투 2개를 가져왔어요. 이거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이다미한테, 하나는 철민 씨한테요. 철민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희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다미는 아직 긴 글을 혼자 읽기 어려워서 철민이 대신 읽어주었어요. 이다마, 할머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단다.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멀리 가지만 이다미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편지에는 평소 정희가 이담에게 해주던 따뜻한 말들로 가득했어요. 밥 잘 챙겨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여수로 와라. 이다미는 편지 내용을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두고 어딘가 멀리 가버렸다는 것을. 할머니가 왜 나 없을 때 가버렸어? 이다미가 편지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 앞으로 온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임대창고 위치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 짐은 서초구 임대창고에 정리해뒀다. 찾아가라.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고 친구들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단 모텔이라도 가야겠네요. 철민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여행비로 쓰고 남은 돈이 고작 1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미란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젊은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이제 저희 집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나가주세요. 30분 후 가족들은 마지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씩 들고 나오는 모습이 초라했어요. 근처 작은 모텔에 도착한 가족들. 하루 5만 원짜리 방 하나에 셋이 들어가야 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11억짜리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철민 가족의 삶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사용한 돈이 많아 당장 필요한 숙식 비용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부족한 돈을 지인들에게 구할 때마다 모텔, 여관,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찜질방에서만 있다가 간만에 모텔방에 앉아서 철민은 뒤늦게 모든 걸 정리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집 담보대출 서류를 거부했던 것,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던 것,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날 청소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까지 모든 게 복수의 신호였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머니한테 너무했구나. 철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철민은 어머니가 준 봉투를 다시 꺼내어 열어보았습니다. 아직 가져오지 못한 짐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서류, 그리고 안쪽에 그때는 정신이 없어 발견하지 못한 부양의무 거부서와 거주 간섭 금지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철민은 그 서류들을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깨달았어요. 엄마는 자신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고 미리 이런 서류까지 함께 작성했는데 자신은 그 엄마의 마지막 재산인 집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여행 떠나기 전 어머니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도시락, 마지막까지 챙겨주신 세심한 배려들. 모든 것이 작별 준비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란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를 파출부라고 했던 말, 가족여행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일들. 모든 것이 어머니를 떠나게 만든 이유들이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미란이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다미는 할머니 생각에 편지를 꼭 안고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갔어? 좁은 모텔방 안에 이다미의 슬픈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철민과 미라는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일의 결과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그들은 정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수의 작은 언덕 위 수평선까지 내려다 보이는 단층 집에서 정희는 새로운 하루를 맞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며 정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줬어요. 서울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단순하면서도 충만했어요. 아침에는 자신만을 위한 식사를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 6시에 일어나 내 식구 분량의 밥을 차릴 필요가 없었어요. 오전이면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동네 시장에 들러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여수 사투리로 정겨운 인사를 건네는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아줌마, 서울서 내려오셨다면서요? 네,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우리 동네 오신 걸 환영해요. 정희는 이런 자연스러운 환대가 고마웠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파출부 취급받지 않고 그저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오후가 되면 친구 순옥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두 친구는 오랜만에 재회를 즐기며 예시야기 꽃을 피웠어요. 정희야, 너 여기 와서 진짜 편해 보인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서울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더 자세히 말해줄래? 순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며느리에게 파출부라고 불린 일, 아들이 집 명의를 가져가려 했던 일, 가족여행에서 배제당한 일까지. 순옥은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평생 고생한 시어머니한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살 거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면 정희는 남편의 메모를 벽에 걸어둔 작은 거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여보, 이제야 당신이 말하던 그 조용히 사는 삶을 조금 알 것 같아.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대량으로 반찬을 만들 필요도, 집안 모든 일을 혼자 떠안을 필요도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어 갔습니다. 정희는 여수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작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소박한 밑반찬도 만들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정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는 철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희가 여수에 정착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는 철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수로 온 이후 아들 부부의 전화가 수백 통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 받는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드디어 받으셨네요. 전화 끊지 말고 제 말만 들어주세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철민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전화 너머로 철민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그랬는지 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정희는 조용히 들었어요.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미란이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이담이는 매일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요. 이담이가?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네, 할머니가 써주신 편지를 맨날 들고 다녀요. 할머니 만나고 싶다고. 정희는 손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찾아뵐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철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다만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와라. 정말요?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야. 정희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담담함이 묻어났어요. 일주일 후 어느 오후 여수행 기차에서 철민과 미란 그리고 이담이가 내렸습니다. 이담이는 할머니를 향해 달려왔어요. 할머니. 정희는 손녀를 온몸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한 손녀는 조금 더 자란 것 같았어요. 이담아, 많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 저도요. 왜 아무 말 없이 가버렸어요? 이담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 뒤에 서 있는 철민과 미란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철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매일 후회했어요. 그때 했던 말들 다 후회돼요. 죄송합니다. 미란도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정희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너희도 너희 인생이 있었겠지.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야. 그 말에는 완전한 용서도 없었고 끝없는 원망도 없었어요. 다만 이제는 누구의 파출부도 아닌 조정희로서의 단단한 중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담이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다시 같이 살아요. 이담아, 할머니는 여기서 사는 게 좋아. 대신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놀러와. 정말요? 그럼 언제든지 와라. 정희는 손녀를 다정하게 안으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가족들에게 소박한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생선으로
끓인 맑은 국과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들. 예전처럼 복잡한 상차림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식사였어요. 역시 맛있네요. 철민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집 정말 예뻐요. 이담이가 창밖 바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식사 후 가족들은 바닷가를 걸었어요.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면서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희는 가족들과 함께 걸으면서도 자신만의 평온을 잃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담이가 정희에게 매달렸어요. 할머니, 정말 다음에 또 올 수 있어요? 물론이지. 방학 때 한 달 동안 놀러 와도 돼. 정말요? 약속? 이담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약속을 했어요. 기차역에서 작별하며 철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자주 안부 전화드릴게요. 그래, 너희도 잘 살아라. 정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기차가 떠나고 정희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찾아온 고요한 일상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바닷가에 나가 석양을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오롯이 조정희로서의 삶. 정희는 남편의 메모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제 정말 당신이 말하던 그 삶을 살고 있어. 고마워.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삶은 끝이 아니라 아주 늦게 시작된, 그러나 분명한 두 번째 시작이었어요. 멀리서 보면 석양 아래 바다와 언덕 위에 작은 집, 그리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정희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정희의 삶은 끝이 아니라 아주 늦게 시작된, 그러나 분명한 두 번째 시작이었어요. 정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72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했지만 존중받지 못했던 정희가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용기. 그리고 여수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찾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희의 이야기에서 작은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연 보름달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